오늘은 AWC 한국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저희 허영구 동지를 모시고 국제투기자본의 약달 행위에 관하여 노동정선 정치 강좌 제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 동지께서 간단히 본인 소개하시면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노동전선에서 너무 저를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뭐, 한 달 사이에 에, 연이어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요즘 뭐 어디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는 기회가 없는데, 노동전선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뭐 중요하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관심 갖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강좌로 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자료가 좀 많고 저도 이게 사실 제 전공이 아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윤영대 공동대표님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학술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좀 더 명확할 텐데 좀 운동적으로 투자에 맞서서 투자했던 20년 경험 과정에서 제가 자료도 뭐 수집하고 정리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금융론에 입각한 또 뭐 금융 자본 또 금융 수탈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 볼 때는 조금 허술한 내용의 강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유주의와 금융투기자본 이렇게 붙였는데요. 뭐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 뭐 이런 것을 제가 굳이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공황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감행하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도 하고 수단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제 자본주의 현재 변화 단계의 이제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신자유주의 핵심은 뭐 제가 볼 때는 금융 약탈과 이 제국주의 군사 침략,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물론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 착취를 토대로 잉여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윤 극대화로 가져가고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어떤 독특한 형태는 금융 약탈의 문제로 저는 좀 접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뭐 신자유주의는 우리 뭐 김성구 교수님이 항상 뭐 강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옮겼는데요. 본래 뭐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이론으로 신고전파나 구자유주의에 대응한 이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데올로기였던 전쟁 속에서 이제 변질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자유화, 세계화, 민영화, 유연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노동계급적 그런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 말인데 사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이 금융 노동 착취와 금융 수탈의 이데올로기로서 다 지금 이제 용어도 제 자본이 선점해 버려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울리백의 이제 위험사회라는 곳에서 보면은 이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오늘날 뭐 AI 혁명, 디지털 AI 혁명으로서 사회적 생산을 정대시켜 나가면서 이제 착취와 약탈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수달에서는 이제 파생금융 상품의 정대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윤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이 위기가 단축된 80년, 50년, 30년, 10년, 5년 뭐 여러 주기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 압박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때는 코퍼레티즘으로를 과정을 거쳐서 자본에게는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들은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이런 짧은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확실하게 자본이 세계화되면서 우위에 서 있고 노동에 대한 추가 착취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독점 자본주의 가치 정식 조건이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이에크의 뭐 전통적 구자유주의에서 이제 시카고 학파로 표현되는 이제 이 통화주의, 신경제, 신보수주의 이 부분이 이제 신자유주의로 더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올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국가가 돼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이 별로 이슈가 안 됐는데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슈가 매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노벨 경제학상 잘 아시는 바대로 유태인 남성 시카고대 출신들이 다수를 받았고 이 노벨 경제학상이야말로 부르주아 경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로마 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피케로가 기원전 106년에 탄생한 사람인데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이다. 이미 그 자본주의 훨씬 이 노예 사회에서도 이 돈, 금융의 성격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강물 수위가 상승함, 돈이죠. 상승, 그 위에 배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내 금융 자원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부의 척도입니다. 존 F 케네디 시절에 시의 연봉이 노동자 평균 임금이 40배였는데 지금 현재는 400배.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면지만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보면 이 금융자본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금융중심지가 이동을 해왔습니다. 18세기는 암스테르담, 19세기 런던, 20세기 뉴욕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죠. 금융중심 이동에 따른 제국주의 침략의 종주국이 결정됩니다. 시장 자유주의와 시장 근본주의가 이제 고착이 되는데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반독점 금융과 조세 정책 통한 완전 고용 보장과 사회보장 제도, 이제 코퍼레티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은 그것을 꿈에 그런 경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 이 케인즈 하나가 빠졌네요. 케인즈는 1920년 대공황 이후 자신의 금융자산을 30배 이상 불린 사실은 투기꾼 금융 투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금융의 전문가들이 투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시 노벨 경제학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케인즈가 수상했을 것입니다. 1960년대 이윤율 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으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금 1온수당 35달러로 고정해 놨거든요. 고정환율제였는데 결국은 이것이 풀리면서 10년 전에 1온수당 2,100달러, 였죠. 이로써 2,100달러인데 10년 전에 1,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은 돈이, 종이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종이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컴퓨터 화면상에 돈이 엄청나게 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발행은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만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당 대부분의 돈은 컴퓨터 화면에서 가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잖아요. 다 송금되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돈이 아닌 거죠. 근데 돈이 아닌데 우리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IMF 잠정위원회 킹스턴 체제가 만들어져서 변동환율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여기 1997년 4월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민중회의라고 한그 소위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그런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집회도 하고 거기 한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 담벼락이나 길바닥에 달러는 더 갱스터다 이런 이제 문구가 막 락카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고 WTO는 인도의 농민들이 WTO 본부가 이 네덜란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정 투쟁 와가지고 WTO 그 건물 이 담벼락에 이렇게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월드 테러리스트 어거니스트다 이런 이제 낙서를 해놓은 걸 제가 본 경험이 있어서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우리가 로켓 총파업에 완전한 승리를 하고 초대를 받아갔기 때문에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97년 말에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98년부터 엄청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신자유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또 구조정하고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97년 11월에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변동환율 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이전에도 꼭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이제 민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16세기 영국 헨리 8세 때 은합류량을 속여서 민중을 착취했다든가 프랑스 루이 14, 16세 때 왕립은행이 발권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남발해서 무도회를 열고 향락을 누리고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 초에는 금융거래의 10%만 투기거래였으나 현재는 98%가 투기거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역의 이 결제수단으로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2%에 불과하다. 98%는 투기적 거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원조 뭐 1달러를 빌려주고 결국 그게 자원으로 가져가든 뭐 식량으로 가져가든 노동자 증금으로 가져가든 9달러. 이것도 아마 제가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국제 고리 대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G7 그 외환 보유액을 넘는 1일 1조 5천억 달러가 그래도 있다. 이 통계도 제가 요즘 뭐 이쪽으로 공부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수치가 많아서요. 너무 수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좀 몇 년 전 통계인데 그중 80%가 일주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IMF 부양이 또는 외채위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이제 장기적으로 1년 뭐 10년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초단기 이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 위기를 외채 위기를 외환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미국 유럽 증시에서는 0.03초 극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실 뭐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이론적으로나 자료상으로만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초단타 매매 건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미들이 뭐 여기 주식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잃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전율을 높여 주가 변동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위기가 커지는 것이죠. 매매자나 매도자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에서 차익을 노리는. 그래서 파생 상품 분야가 금융 파생 상품 분야가 일반화되는. 저는 홍콩 뭐 ELS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이런 상품을 팔아가지고 90이 넘은 은행 고객, 말하자면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뭐 말하자면 치매에 걸려 있는 노인들조차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거래했던 은행 직원이 그 상품을 사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다.
근데 속아서 이것이 엄청난 손해를 몇 조 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작년 올해 걸쳐서. 근데 그 은행 직원도 모르는 것이죠. 위에서 그걸 많이 팔면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에, 그런 물욕에 빠져서 에, 그것을 판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세계와 세계 자본과 개별 국가의 관계에서 보면 자본이 확실히 우위에서 국가는 하위 파트너, 정부는 자본의 행정 대행 기관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행정부, 뭐, 다, 이 재벌 또는 세계화된 글로벌 자본 기업의 행정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자본의 잉여와 놓고 보면은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노동자 개인의 경쟁력, 스펙 쌓기 뭐 그래서 이 무한 이 착취 이 상황에 노동자들이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융자본가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면서 사실은 현대적 의미에서 금융자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성됐습니다. 이 지폐가 금속 화폐 총액을 넘어서게 됐죠. 이때부터. 그래서 원리엄 1세가 이 은행의 왕실 특별 허가증을 내줌으로써 이들이 이제 이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화폐를 발행할수록 국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자산이 이제 50조 달러, 빌 게이츠의 뭐 1,000배가 넘는다. 이 몇 년 전 통계인데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2024 올해 GDP가 29조 달러, 약 4경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로스차일드가 자산이 50조 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부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 은행 자본가들, 재벌들, 또 미국의 거대한 재단에 돈이 숨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재벌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15년 이 1900, 1600년대에서 1800년대 200년에 걸쳐서 이 로스차일드가가 유럽 전체, 서구 전체 나라에서 어, 은행 거두로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다 로스차일드잖아요. 성씨가 다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국제은행 그룹을 형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워터로 전투 같은 경우도 이 로스차일드가가 영국 국채를 독점하고 대영 제국을 정복하는 이게 뭐 나폴레옹이 뭐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뭐 누가 어느 왕이 어느 데 정복하고 이렇게 전쟁사를 이게 되지만 금융으로 보면은 이 금융 자본가들이 다 뒷배죠. 뒷돈을 대고 이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이 전쟁의 이 승자가 되고 점령군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IMF 회의할 때도 IMF 신탁 통치 이런 것이 보면은 뭐 일본군이 예전에 일제 침략 지배에 뭐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신탁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자본이 이 지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채무가 1694년에 120만 파운드였는데 2005년에는 5,200억 파운드, 이제 작년 말 2조 5,400억 파운드. 이게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죠. 이다 금융자본에 이 국가의 모든 재정이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 그래서 18세기 영국은 국제 금융 블록의 노예 국가였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고 영국은행 이사했던 조시아 스탬프라는 사람이 현대 금융 시스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낸다. 그 과정은 아무도 역사상 가장 놀란 속임수의 명작일 것이다. 금융은 불공정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 말씀 같죠. 은행가들이 지구를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지구를 빼앗아도 돈을 찍어낼 권한, 발권이죠. 발행하는 권력이 있는 한 그들은 펜때 한번 휘갈기면 그것을 사들일 만한 돈을 찍어낼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잔혹한 사기극이다. 근데 기원전 3200년 전에 정말 오래된 그때 수메르에서 이자라는 말은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자는 수메르에서 송아지라는 말이 우리 현재서는 이자란 말이에요.
그 이게 이자는 뭐냐 본래는. 예. 소를 빌려갔는데 소를 돌려받을 때는 새끼가 배어 있으니까 아, 그냥 이자처럼 송아지가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걸 착취한 게 아니잖아. 소 빌려간 사람이 소 잘 부려먹고 물론 풀은 먹였지만 소가 돌아올 때는 새끼가 배어서 왔으니까 잉태돼서 왔으니까 빌려준 사람도 이기고 그 사람도 이기. 이게 이자인데 지금 이자는 정말 살인이잖아요. 어,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도 돈놀이는 이제 금지하도록 돼 있다는데 이게 요즘은 종교도 다 돈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통제받지 않는 국제금융자본인 생각인데 자본의 홍동아라 불리는 케이먼, 바하마 군도 등 세계 수많은 역의 금융센터에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지구를 비하하며 약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없는 거래가 수경원에 달합니다. 한국 총 GDP가 2천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은 이 세금 내지 않고 거래되는 어마어마한 투기 자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구 4만 케이맨군들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은행이 600개에 달합니다. 이걸 이제 면세 또는 탈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 없는 천국. 자본가들이 세금 안 내면 천국이잖아. 그래서 텍스 헤이븐이죠. 헤이븐이 이제 텍스 헤이븐이 이제 천국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곳. 근데 이게 전부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데 와가지고는 이제 에, 돈을 벌고 본사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이중과세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는 결국은 면세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은 돈의 다수가 윤역을 얻는 도쿄는 금융 중심지에서 회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럼 옮긴 자산이 21년 32조 달러, 2014년 통계인데요.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건 뭐 물론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정된 금액입니다. 국가별 순위로 중국 1위, 러시아 2위, 한국이 해외로 돈 빼돌린 3등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해 한국 쪽 포기한 사람이 2만 9천 명인데 굉장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로 국적을 취득해서 간 사람이 204명인데 재산이 1천억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건 지금 에, 며칠 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원래 한국경제신문이 이게 재벌이 돈 된 신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폭로한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너무 높아서 다 돈이 나가니까 상속세 없애면 이 돈이 안 나간다 이런 말을 쓰려다 보니까 저것들이 이런 통계를 스스로 이게 폭로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평균 100억을 이전시켰다고 하면은 이미 싱가포르에 2조 원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예,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다른 케이만 군도나 다른 데 다 하면은 미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2014년에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한국 사람이 빼돌린 30년 동안 그 지금 40년이죠. 40년 빼돌린 돈이 한 800조 원 정도 될 거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국의 뭐 경제 관료나 한국의 이 관변학자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공황 상황에 빠진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 공황 상태가 뭐 이게 무슨 해소될 상황이 보이지 않죠. 미국, 유럽. 막 반짝 경기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공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국제화폐 금융 자본의 막대한 이 거품을 어떤 구조조정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나 지역의 사람이 금융 투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2009년에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 이걸 그 자본시장 통합의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서류상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를 모아 가지고 상장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인데 우회 상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허용하고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뭐 우리나라도 이런 투기자본, 기업 사냥 이런 것이 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정대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재무 위기, 뭐 세계 물류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전쟁 위기, 기압 인권, 질병 위기 이런 위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이 위기가 이 달러 제국주의 물론 지금은 이제 브릭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상황들 또 미국의 이 패권이 좀 약화되는 뭐 이 상황에서 달러 제국주의가 좀 약화되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달러 제국주의는 완강하게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뭐 한미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맹 수준 하에서 이 달러의 뭐 지배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제국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의 저자 불안의 사람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간 국제은행가들이며 이들의 통제와 조작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업과 정부의 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은행 그 은행 재벌과 미국 대통령의 100년 전쟁이라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남북 전쟁의 100년 동안 민간, 시중은행, 뭐 자본, 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이 금융고지를 선점을 위한 이 투쟁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이 민간 금융자본, 국제은행 재벌과의 이제 전쟁이 계속됐고 뭐 앤드류 잭슨이나 링컨이나 존 F 케네디 등 7명의 대통령이 피살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금융자본과의 전쟁에서 피살되었다. 이게 이제 음모설이죠. 그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링컨이 이게 말한 것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네 개의 중요한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남부군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인데 후자가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자기 항상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 국가 권력 근본위 제도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이 발권을 민간은행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국가 권력이 진 것이죠. 원래 미국 정부가 이제 지폐를 이제 발행을 했죠. 법정 표준화폐, 신용화폐는 이자 지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홍사 선생이 장발적 은행 같은 사실 은행이 그런 거 해야 하잖아요. 아까 소를 빌려줬는데 뭐 새끼가 이렇게 잉태해서 오면은 빌려준 사람이 뭐 그냥 이익을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어, 내가 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빌려서 농가로 바꾸는 사람이 풀베이스 소를 키워주면 내가 빌려줘도 내가 이익인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커서 오거나 새끼를 낳아서 오기 때문에 근데 이자 지금 필요 없는 것인데 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이 이자가 어마어마한 착취의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도 다 예대 마진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매금융 가계에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폭발적 증가시켜서 부동산 상승시키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연방준비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FRB는 이 월가의 7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뭐 철도왕 제임스 금융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근본위제에서 법정화폐로 이것이 이제 은행 재벌의 세계관의 이제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때 투기로 돈을 벌었던 케인즈조차도 통화병창은 절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에서는 그냥 금 1원사 35달러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많이 찍어왔자 금하고 바꿔줄 수 있는 금이 없으면 더 찍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무한정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통화는 고작 1만 분의 1을 차지하는 주와 동전일 뿐이고 거의 모든 지폐는 민간 은행에 대한 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이 나머지 97%는 이 컴퓨터 화면의 화면상 입력
자료로만 존재할 뿐. 이 돈 모두는 대출한 형태로 은행이 만든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미국 금융시설 거대한 도박 장치고 미국 국민 은행 채무가 44조 달러, 약 5경 원에 2014년 통계입니다. 5경 원에 달할 정도로 이 은행이 찍어낸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채로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금융 카르텔인데 2세기전 미국의 아까 피살된 앤드류 잭슨은 금융 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20년에 뉴욕 시장은 금융 거대한 낙지다. 그 길곡선 발로 행정관리, 입법기관, 학교, 병원, 언론,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모든 기구를 틀어진 존재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빚더미가 금질에 걸린 농장과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삼켜버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금융의 종말의 저자인 한스 시트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금융마법사들이 거미줄 치기 규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인은 부의 집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든다.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가 부가 어떻게 집중되는지 몰라요. 레버리지, 차입 투자를 통해서 통제권을 행사한다. 합법 어, 경영권 탈취,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연쇄 주식 보유, 꺾기 대출 등을 동원한다. 개인적인 관리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내부자는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대신 그 게임의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 요게 원칙이더라고요. 금융마법사들이 거미줄을 어떻게 쳐가지고 빨아먹는가 약탈하는 것이죠. 뭐 세계 주식회사, 세계 경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대 경제 이제 기업이나 국가는 GDP고 뭐 기업 같으면 뭐 연 매출액이나 이런 규모겠죠. 이게 이제 경제 주체라고 국가나 기업이 경제 주체인데 이 100대 경제 주체 중 50, 절반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글로벌 요즘 같은 글로벌 기업이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 정말 저개발 국가 120개국의 GDP에 맞먹는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6대 다국적 기업 각각 연간 매출을 능가하는 지주국가는 21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자산 20%가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 기업 중 6개만 존속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 기업도 경쟁 속에서 사라지는 기업과 또 새롭게 이제 성장할 기업이 있는 것이니까요. WTO는 자본의 세계화 기구이고 뭐 WTO는 아까 뭐 테러리스트 어거니스트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FTA 자유무역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공정무역 뭐 사실 이 자유무역 어, 상황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우리 뭐 커피나 이런 것이 보면은 우리나라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더라고요. 원산지 노동자 착취하지 않도록 그 임금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뭔가를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이윤을 최소한의 이윤을 남겨 파는.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이제 민중무역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형태의 무역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금융시장 개방이 IMF 외환위기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은 제도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가 왔고 98년부터 신자유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은행이 다 이제 국채은행이 다 시중은행이 다 이제 국채은행이었는데 거의 민영화됐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투기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융체제 약탈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 그때 11년에 보면 무역이 1조 달러 세계 9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만 그렇지 흑자는 그때 당시 흑자도 300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벌어온 300달러가 이미 우리나라 은행 뭐 기업하고 다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배당이 아니라 배당을 했잖아요. 배당을 이 300억 달러를 배당하고 그 돈이 해로 송금대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실제는 1조 달러 세계 9위의 무역을 달성했는데 우리 국내는 적자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12년에는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역 규모 거시경제 지표만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지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는가.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의 20%를 삼성이 20%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사실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 전문가들 물어보면 뭐 5%도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품이나 기술료를 받아가는 미국은 5 내지 10%를 가져가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공장과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암 발생 등 산재를 당하면서 어, 그렇게 해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에서 떨어진 돈은 3%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부채 공화국이 되고 있다. 뭐 지금 전체가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뭐 정부 부채, 국가 부채에서 6천조 원대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보니까 3,800조 원인데 계속 늘어나죠. 지금 2,200조 정도가 2,200조는 우리나라 1년 GDP죠. 1년 GDP 정도가 10년 사이에 부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이자가 1분당 27억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재벌부자 감세, 뭐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방조하고 있죠. 검투세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도 다, 뭐 회계한다고 거기 동의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한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게 해가지고 외국환 형평 그 외평기금 4조 원에 6조 원, 뭐 공공자금관리기금, 뭐 주택도시기금 이런 것들 다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가 세수 부족에다가 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사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노동자들이 이제 에, 요 계란 노른자처럼 이 안에 이제 있는데 이게 바깥을 에워싸고 있는 착취하는 세력이 이제 재벌, 국가 권력, 뭐 법과 제도, 악법,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이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 이제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금융 투기 자본, 군사 제국주의, WTO, IMF, 뭐 FTA, 월드뱅크 이런 그래서 하나 외피가 더 이제 씌어져 있죠.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결국 모든 원천은 이 안에 있는 노동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만이, 노동계급만이 생산을 가져가지 얘들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다 나눠 먹는 그러니까 뭐 치대로 나가든 뭐 이자로 나가든 뭐 이윤으로 가든 뭐 경영자 거기 연봉을 가든 다 노동자의 피눈물만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에피가 뜯어먹는 이 다두 괴물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투기자본 뭐 20년 역사에서 뭐 저희들이 2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때도 뭐 자료에 나왔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많은 예, 제조업, 금융, 뭐 할 것 없이 이런 많은 통신, 다양한 투기자본의 지배하고 투기자본이 착취하고 투기자본이 먹튀하고 근데 맞서서 우리가 싸웠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 뭐 집회, 고소고발, 뭐 성명 발표 했던 이제 업체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권력, 박근혜, 우병우, 최순실이라든가 제가 이재명, 조국 정치인 고발에는 위성정당 문제 뭐 특히 김현장과 관련된 이런 뭐 투쟁들을 쭉 정리했다라는 걸 이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약탈이 그러면은 이 투자자본 감시센터 운동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뭐 정리했던 겁니다. 불법 인수합병이죠. 가장 우리가 2004년에 투자감세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 해 전에 2003년에 외환은행이 이제 이 론스타 뭐 본래 산업자본은 금융업을 할 수도 없고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이걸 불법으로 이제 헐값 매각했고 불법으로 이제 론스타가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투자자본 감시센터가 만들어져서 론스타와의 싸움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론스타의 싸움을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불법 인수 합병에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청와대 정책실장, 뭐 정부 뭐 기획재정부,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김현장, 뭐 김현장은 변호사법상 불법 단체로 우리가 계속 규정을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예,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한다. 6.3% 조작한 거죠. 사실은 8%더 되는데
이걸 조작해 가지고 어, 금융업을 할 수 없는 기타 등이라고 법에 보면 뭐 뭐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정말 불법적으로 론스타의 헐값에 팔아넘기고 결국 4조 6천억 원을 먹튀하게 만들었죠.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2004년부터 계속 이걸 관찰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회피 같은 상하이 투기자본이 상여자국 인수해 가지고는 1조 2천억을 투자하고 안전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인수 조건이었는데 그다음에는 뭐 한 번도 투자하지 않고 기술만 유치한 다음에 빠져나갔습니다. 뭐 상용차 투자는 우리가 너무나 뭐 잘 알고 이명박 정권 때 어마어마한 그 공급력 투입해 가지고 정말 뭐 노동자들이 이 공장 지붕 위에서 막 뛰어가고 경찰 본봉에 맞고 헬리콥터에서 그냥 체력이 막 뿌려지고 하는 뭐 장면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에, 이 기술 먹튀 외에는 투자는 100% 회피한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상용차 노동자들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구조정을 하죠. 이 투자자본은 단기간에 이걸 빼먹고 도망치기 하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나 기술 혁신은 존재하지 않고 구조에 집중합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MBK는 이제 에, 우리나라 뭐 최대 이제 사모펀드인데 그 주인이 사실은 검은 머리 미국인이죠, 외국인이죠. 예전에 에, 포스코 회장의 이제 전 사위였던 사람인데 뉴욕 월가에서 역시 금융 전문가로서 이제 온 건데 지금 최근에 이 고래 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윤을 지금 챙겨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김정일 정부 당시에 경제 회생 뭐 얘기하면서 쓰러져간 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인 150조 공적을 투입했잖아요. 지금 회수가 절반도 회수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국민 주머니를 다 털어서 했죠. 그다음에 차입 회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계약서를 쓰고 그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하는 방식, LBO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팔고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 은행이 이미 다 투기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 사실은 그 투기자본이 이 공략을 그런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들을 다 도와주는 것이죠. 다 공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상감자. 그 경영 실패하면은 뭐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해야 하는데 되려 이 무상 감자를 해야 되는데 대주주들은 유상 감자를 하고 소액 주주자들만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주식 감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 단기간에 이걸 빼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배당을 실시하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높은 배당을 해주는 경영자에게 고액의 연봉, 스탁 옵션을 지급해가지고 그 완전히 빼먹고 본래 이제 봄에 뭐 2월, 3월에 이 정기 주주총회 때 배당을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투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과 투쟁을 해보면 수시 배당 그러니까 이윤이 생길 때 그때그때 또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배당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주식을 대주제로 해서 기업 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뭐 예전에 IMF 연기 당시에 대한중석이라든가 뭐 그 외에 KT라든가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빼나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상용자동차가 대표적이었는데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환투기. 근데 뭐 이런 파생금융 상품 환투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IMF 연위기 때 이 대한중석이라는 알짜 공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달러에서 이제 외환위기 때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이제 환율이 높아졌는데 예, 이거 3년 거치 뭐 분할 상환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 1억 5천 달러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그때 당시 돈을 바꾸면 3천억 원이잖아요. 3천억 원 은행에 예입해뒀다가 또 이게 이제 외환이 달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1달러에 1,000원, 2천에 1,000원이 되니까 은행에 예금한 3천억을 달러로 바꾸니까 3억 달러가 됐잖아. 그럼 1억 5천만 달러 공장값 갚고 자기네들이 환차익으로 1억 5천만 벌고 또 3년간 이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수백억을 뭐 수천을 벌고 또 그다음에 그 아파트 공장 부지나 이것을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어가지고 자산을 매각해서 또 벌고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한국의 은행도 완전히 이 붕이 됐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폭락을 하면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시장에 도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차익을 남기는 그리고 한투기도 동시에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회피죠. 아까 페이퍼 컴퍼니 본사가 한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나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업장이 에, 서류상으로는 그 계명 군도라도 이렇게 뒀지만 그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는 영업장이 한국에 있었고 그들이 또 일부 가서 이사도 등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투정했는데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서 본사형은 지급한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사실은 이 세금 포탈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 유출, 뭐 쌍용자동차 이건 앞에서도 이제 반복적. 쌍용자동차 워낙 뭐 구조적 문제, 정리고 문제, 기술 유출 문제, 해고 주장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례가 여러 형태의 사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하이 뭐 이 자동차는 완전히 이 기술 빼먹기 위한 거죠. 그 이후에 마인드라, 인도의 마인드라는 원래 농기계 회사로 출발한 회사였거든요. 그런 농기계 회사가 자동차 산업으로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현대 기아를 얻기에는 너무 크니까 상용 자동차 인수해가지고 역시 기술 유출을 진행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산하고 먹튀하는 건데 이건 뭐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상용 자동차 때 법정 관리 형식으로 했지만 반려공작, 오련전기, 뭐 하이디스 이런 데는 그냥 먹튀 형태로 갔어요. 기흥전자 한국 4년, 한국 와이퍼 덴소, 일본의 덴소 이제 한국의 자회사가 한국 와이퍼죠. 이 한국 와이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산 설비 반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충돌도 하고 경찰이 투입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적당히 국내 기계나 이런 장비들 값싸게 팔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이건 뭐 장비가 비쌌던 건지 직접 실어가는 먹튀도 그런 방식까지도 아주 전통적인 야반 도주 방식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옵티컬은 뭐 지금 희망버스도 우리가 연대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외국 투기 자본이 그냥 와서 먹튀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건. 리토 덴코가 자회사 한국 옵티컬인데 LG 디스플레이에 이게 납품했어요. 근데 LG는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버리니까 한국 옵티컬이 우리 더 이상 생산 못 하겠다 한국에서 우리 먹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일본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이 먹튀한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LG하고 공모하지 않고 과연 이게 이런 것이 일어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럼 LG나 삼성이 국내 기업이냐?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의 외국 주주 비율도 뭐 30%, 40%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 과연 자본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 이런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한국 게이츠라든가 락켓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청산을 통해 먹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화된 자본의
하에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로벌 기업이나 세계적 자본의 행정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바지의 어떤 노동자 계획과 자본가 계획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투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뭐 구속하고 해고시키고 하는 방식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 당시에 김대중 정부를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 최초의 공권력 투입 사업장이 이 만도였잖아요. 만도에 이 공권력을 담벼락을 다 포크레인으로 다 무너뜨리고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노동자를 연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상용 자동차 아, 공장에 공권력 투입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국가 권력이라 하는 것이 당연히 자본과 권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노동착취, 생산 현장에서 노동착취와 이 금융의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어, 굉장히 이 규모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공장 안에서 생산 증거를 통해서 자본가가 투쟁하는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노동자 계급 투쟁, 노동과 자본의 계급 투쟁과 지금 금융 자본과의 투쟁은 아까 뭐 초단타 0.03초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금융 약탈 시대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 또 결탁해서 움직이니까 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자기 스펙 쌓고 막 경쟁을 키우기 위해서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공장만 공장 점거해서 파업을 하고 공장 점거해서 지키고 생산 라인을 잡고 있으면 그다음에 공장이 돌아가면 같이 노동자 다 살 수 있는데 이 금융자본주의 사회는 에, 금융약살 시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편화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 그 꼬면 병사들이 뒤지 앞에 이거 뭐 경상도 뭐 두주 뭐라 그러죠? 뒤주죠. 쌀통. 쌀통. 나락 같은 거 넣어놓는 이 뒤주 앞에서 굶어 죽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꼬면 병사들이 파리 시를 완전히 장악했죠. 정부가 싸워가지고 정부군이 다 도망가고 장악했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이 교사의 뭐 교육 계획을 한다든지 노동자의 임금과 뭐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정도 아주 정말 순진한 그런 개혁 그걸 꿈꿨던 거죠. 예. 그런데 이 흩어졌던 이 지배자들이 군대도 이 파리교면에서 밀렸던 지배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파리교면 병사들이 은행에 손을 안 대는 거죠. 은행 금고를 손을 안 대고 딱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어? 지키고만 있어.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한 이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은행가들과 다시 결탁하고 그 돈을 빼내서 다시 군대를 이제 모병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 보면 내 어떤 전세가 역정되는 이제 그런 걸 금융 역사에서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패퇴했던 지배자들이 이제 은행 그 돈으로 군대를 모집해서 다시 반격하는 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누가 돈을 쏘고 이제 지배하고 경영하는가 하는 그림이죠. 뭐 이 수요 경영에 따른 이제 사회 체제를 보면은 에,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경영하면 이걸 이제 뭐 이론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냥 표를 하나 이미지로 그려봤습니다. 에,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경영하는 사회주의라고 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자본주의라고 하고 뭐 공공부문이 또 사적 부분 공공부문이 같이 있는 국가 플러스 개인 이런 형태를 삼인주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힘의 관계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 힘의 관계에 따라서 사회 쪽으로 화살표가 갈 수도 있고 아니 자본주의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훨씬 더 오른쪽으로 지금 예, 그 힘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옮겨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화폐 금융이나 이 금융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투자자본감센터 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료를 좀 정리해 왔던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에, 뭔가 논리적이거나 체계지 못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게 돼서 한편으로 좀 저 자신이 좀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가량을 네, 여강을 해주신 동지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저희들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질의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손 들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건, 예, 예, 네, 그, 테이먼 군도 예, 같은 예, 8세 지역, 예, 예, 주세 피난처. 예. 얘네, 그럼 그 케이몬 군도는, 돈을 어떻게 버나요? 거기 세금을 안 받으면? 그 은행이 600개나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와서, 어, 세금을 아, 많이는, 아니, 그 다른 돈, 데만큼은 안 받아도, 아니, 그 이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그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거 아닙니까? 쓰고 소비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호텔, 뭐, 관광, 아, 뭐, 요트,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돈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사람 오면 200명이나 지금 최근에 한 2조 원 정도를 가지고 싱가포르 갔는데 그 돈 가져와서 세금을 안 뜯어도 그걸 가지고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상속세 50% 낼 거를 거기 가서 30%만 써도 그러면 소비. 20%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 돈 있는 은행에 자들이 보관료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 보안료 뭐, 안 받아도 상관없죠. 예, 안 제가 봤을 때 받아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만 해도 예, 펑펑 예, 쓸쓸. 예, 그래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로 그런 거, 저는 떡국을 그렇게 먹고 살 수 저는 있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예, 예. 이게 육, 육, 이 세계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이게 예. 케이먼 군도에만 은행이 뭐 600개. 케이만 군도만 아니라 뭐 하여튼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제 저 아까 보면 그 이 이중과세 방지 제약 근거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아까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제일은행 어디였나? 예. 예. 세금을 원래 본사에다가 세금 낸다. 예. 그러니까 하면서 여기서는 안 그래 내고 또 그렇죠. 거기서도 안 그렇죠. 내고. 그렇죠.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본사가 있는데 내지 여기 예. 사업 투자한 것을 안 낸다. 이제 두 군데 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 했는데 실제 거기서는 그냥 면세를 해버리는 거죠. 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페이퍼 예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페이퍼 컴퍼니.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이 구조적 M&A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어? 그 페이퍼 컴퍼니 그 구조적 회사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외국 자본을 지역이나 이런 데 지자체도 보면은 막 세금 뭐 10년간 뭐 면제 뭐 토지 무상 뭐 이렇게 뭐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한때는 어느 지역에 뭐 노조 노조 그러니까 없는 없는 뭐 공약 만든지 노조법 적용 그렇죠 예외, 그렇죠 그리고 적응 예외 이런 이제 뭐 그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예, 뭐 자유죠. 이런데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죠. 그런 나라들은 와도 세금만 절대 물리지 거기서 않겠다. 투기자본들 와서 그렇죠, 그렇죠. 유치만 하라. 오면은 뭐 세금이 아니고 돈을 쓰는 거죠, 그 사람. 음. 음.
네, 그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 여태까지 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예, 이제 이런 불법을 찾아서 고발도 하고 예, 투쟁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불법 투기 자본을 어떻게 좀 이 말하자면 좀 혼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이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의 약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으며 음, 어떻게 해야 이거를 과연 이 국제 투기 자본을 약탈을 막을 수 있는지 음, 방법이 있는데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음. 지금 보면은 별로 방법이 없어 보이지. 예, 즉 투기자본하고 어떻게 음, 뭐 말하자면 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건 이제 음, 제일 마지막에 음, 이 질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예. 먼저 떠올라서 어, 결국은 이제 그 투기자본이 이제 뭐 그 약탈, 금융 투기자본의 약탈이라고 하는 게 그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다수의 노동자, 이제 노동자 네. 계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 이제 투쟁을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투자자본감센터 만들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 학계 금융 전문가와 제가 이제 민요총회 임원을 이제 했던 그런 역할로서 공동 대표 체제를 해가지고 그 금융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 또 시민사회단체 뭐 학자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무금융의 증권노조 뭐 이런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도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노동자 다수가 이런 금융의 어떤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고되고 뭐 하는 그 해당 사업장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싸울 수가 있죠. 또 김현장이 개입했다면 김현장하고도 이제 싸울 수가 있는데 에, 지금 뭐 우리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또 특히 뭐 공기업, 뭐 공무교사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좀 멀잖아요. 실제 작동 얘네들이 안 내용 보이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금융 차원에서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들이 폭등한 이유가 뭐죠? 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돈이 부동산 들어오니까 아까 어느 미국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듯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 수요 공급 원칙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에 따라서 이게 돈이 들어오면 오르고 돈이 빠지면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것과 맞서서 김연장하고 맞서 싸우든 뭐 롯사우스가 맞서 싸우든 투쟁해야 될 그 주체가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인데 그 노동조합들은 당장 자기가 인단투나 고용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은 당장 이 눈에 딱 드러나게 아이는 투기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인수합병을 하면서 나를 구정해서 정력을 했다든지, 나 임금이 어떻게 삭감된다든지, 뭐 약탈 당한다든지 이렇게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 당장 자기 사용자하고 싸우면은 임금을 한 푼이라도 인상시킬 수 있고 또 해고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서서 정력 반대 투쟁을 하면 그래도 해고도 막아낸다든지 해고된 노동에 복지가 다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밑바닥에 는 이 자본, 금융 자본의 약탈 구조, 어, 배가 뒤집기 전까지는 이 바다 전체가 금융이죠. 금융의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안에서 벌어지는 배가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선장하고는 싸우지만 선원들이 이 거대한 금융의 이런 어떤 배경, 토대, 이것과를 보고 싸우기 어렵다는 거죠. 당하고 나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 운동으로밖에 못 남게 됐고 또 저희 투기자본감센터도 지금 우리 윤영대 대표가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소고발을 아주 주요하게 전문 역량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이제 같이 뒷받침 회사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수의 정말 그 문제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와 또 이론적으로나마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착지 약탈 구조에 있어서 이 금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김현장 해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현장 완전 불법 단체고 이 자들이 모든 탈세나 투기 자본의 옹호자이고 그들과 공모자이고 그들의 대변자이고 엄청난 수수를 챙기는 세력이잖아요. 어. 그 예를 들면 뭐 그 아사히 같은 경우도 딱 김현장이 그 변호한 거예요. 김현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 공장 앞에서 문 앞에서 9년 동안 그 그것을 사서고 지키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서울에 김현장하고 싸우기가 올라와서 싸우기가 그 몇 명의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럼 민주노총이 그 김현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투기자본의 앞잡이인 김현장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MBK라든가 이런 사모펀드 완전히 그건 뭐 먹튀를 하는 기업 인수합병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사고팔고 기업을 사고팔고 해서 남긴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사고팔고 남겨야지. 거기에도 엄청난 착취가 벌어지는데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이 벌어지는데 기업을 인수합병 거기다 또 이 발권 어마어마한 발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사고 파는 이런 것이 방치되는 그 국가가 그걸 또 나서서 했잖아요. 몬스타가 어떤 외환은 같은 그 김대중 정부 때 뭐 대우자동차 뭐 KT 뭐 노무현 정부 때 외환은행 뭐 이런 거를 국가가 그냥 그 기관 산업이나 은행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고리대금업자들인데 고리대금업자를 은행으로 이 자격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100만 원을 빌리러 가면 서류 내면은 100만 원 이렇게 다 돈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헤아려서 세서 이제 신문이나 이 가방에 담아서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서류만 내면은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은행이 자기가 지불 준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 나는 은행이 100억밖에 없는 은행이 1000억, 1조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조편공사가 돈을 안 찍어도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1000억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컴퓨터 화면에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럼 900억을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조편공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들이 발행, 지금은 보험회사도 막 돈 빌려주고 하잖아요. 증권사, 보험회사도.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이 발권을 한다는 거죠. 돈을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은행 자격을 부여받은 뭐 그것이 어떤 권력과 결탁했든 어떻게 됐든지 그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럼 예대 마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니 생산된 돈이 있는데 예,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 살 수 있잖아, 노동자는. 자기는 종이돈.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후에 금모기 운동해가지고 나라를 살리자고 했을 때 유럽에서 어떤 신문의 마피인가 그런 게 났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코미디를 하고 있다. 금을 노예가 팔아가지고 그 종이하고 바꿔오는 거라. 그럼 미국이 100달러, 10만 원이 100달러면 뭐 12, 3만 되겠죠. 뭐 그때 100만 원을 치면 10만 원을 치면 그 100달러짜리 인쇄하는데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원 정도, 100원, 2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인쇄를 뭐 100원짜리 천이라고 치자. 예, 종이로는 천이라고 아니고. 치죠. 인, 1,000원 들여서 찍은 걸 가져와서 여기 오면 10만 10만 원씩 일을 원짜리. 시키고 10만 원씩 물건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코미디일 거다.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금을 녹여서 그 종이하고 바꾸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있고 그 부채 지금 없어. 나중에 줄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마티르는 그런 방식을 한 거예요. 마티르는. 근데 결과적으로 위기 극복은 똑같아.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엄청난 그 약탈과 수탈을 당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지배자들, 뭐 금융 뭐 전문가들, 뭐 학자들, 관변학자들은 다 그런 방식이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표현을 선진 금융 기법.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뉴욕과 여의도를 금융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금융이 쌀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언론에 찾아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시대고 금융 선진 금융 선진국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먹거리다. 그래서 쌀이다 이렇게 언론났고 그다음에 최근에서 뭐죠? 반도체 이꼬르 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데올로기적이라 착취 이데올로기.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이러한 국제 투기자본의 약탈 행위를 계속 폭로하고 또 선전하고 그래서 많이 노동자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예, 많이 알게 됐는데 예, 다만 야, 이놈들을 어떻게 혼내주고 막냐. 음, 요게 이제 일종의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이 자본의 행정 대행 기관이 돼서 다 법으로 음, 합법인 것처럼 법으로 가능하게 해놓은 거라. 음,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다 음, 법으로 하는 거다라고 음, 하니 이게 음, 깝깝한 거니까 법을 음, 때려 부셔야 될 것 같기도 음, 하고 권력을 결국은 노동자가 권력을 잡아야 되기는 하는데 음. 하여간 그건 하세월 아직은 그래서 좀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뭐 벽돌도 쌓고 철조망도 만들고 뭐 이제 무서운 개도 키우고 뭐 몽둥이도 들고 뭐 이렇게 도둑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방어벽을 다 허물어 준 거죠. 우리 안에서 허물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뭐라고 아우성에도 어디 경찰서 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려주고 또 헐값에 팔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발권을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은행을 외국 투기 자본에 팔아넘기는데 청와대까지 결탁해가지고 팔아넘겼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워낙 요즘 뭐 윤석열이나 뭐 박근혜 뭐 이런 정권 하에서 참 수구 보수 뭐 정권에서의 그 정말 에, 너무나 막 머리가 지긋지긋하니까 어,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권은 굉장히 인권 뭐 대통령 좀 뭐 인간적인 대통령 이렇게 이해되는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고착이 됐죠. 완전히 정착을 시켰고 그 위에는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뭐 권력 투쟁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 실제는 완전히 개방된 완전히 금융화된 토대에 의해 그냥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국 투기 자본의 문제다가 아니라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세력 또 그것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금은 어디 있고 뭐는 땅 문서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고 같이 공모해서 팔아먹는 이제 이게 국내 정치 세력.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이라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자본 관세청타가 계속적으로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재경부든 그다음에 정치인이든 김현장이든 이런 세력들을 고소고발하고 그들의 이제 팔세든 불법의 공모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해서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보면 매판 자본이 더 문제잖아요. 매판 세력이 더 문제잖아요. 이 들어온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문제가 거기에 도장 찍어서 나라 팔려고 하는 이완용이나 이런 세력이 더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네. 외국 이 국제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 이익을 보는 놈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이나 현대나 그렇죠. 또 거기에 기생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음, 국가 그 자기, 그렇죠. 관료들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나 그리고 음, 자기 어떤 명예 자리, 노동자 예, 민중의 예, 삶은 전체 국가의 부는 다 음, 이 손해를 입히면서 음, 이 국제 투기 자본과 손잡고 또는 국제 투기 자본의 일원이 돼서 음. 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공모자죠. 예. 공모자인 거죠. 예, 공모자. 예. 우리 저 윤영대 공 대표님 얘기할 할 수 있나요?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요. 뭐 다른 질문이 뭐 없거나 또뭐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없으면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 이제 그런 말이 네.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게 나오는 질문이 뭐냐 음, 하면은 저기 음, 투자하고 과연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음, 이게 이제 음, 그런 문제가 조금 뭐 계속적인 질문이 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예. 투기하고 투자의 투자하고 그 그렇죠. 선이 어떤 예, 예, 선인지 예, 구별선이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말은 다르잖아요. 한글도 다르고 그 인베스트먼트하고 뭐 스페큘레이션 해가지고 투기하고 투자 영어도 이제 단어는 다른데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사실 구분되지는 않죠. 그 자본이 이제 투자도 하기도 하고 투기도 하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자본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 그 나라의 제도라든가 뭐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든가 이 상황에 따라서 어, 사실 장기적 투자로 들어왔지만 보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단기적 투기적 이익을 얻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내팽개치고 투기로 전환하는 거죠. 투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아,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 투자로 들어왔더라도 예를 들면 GM이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 일사하다 보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들 저항하면서 굳이 자동차 생산해서 남는 것보다는 그냥 금융회사 하나 슬쩍 세워가지고 유동회사 같은 거 세워가지고 그 돈을 한 주식 사고 또 부동산 사서 사고 팔고 하면 자동차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경영 골치 아프잖아요. 노동자들하고 부딪혀요. 그것보다는 그거 낫겠다 하면 GM이 한국에 와가지고 과연 자동차 생산에서 버는 돈과 금융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투자해가 번 돈이 어느 것이 클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인가 보다 그러는데 미국 전 글로벌 기업은 GM도 어떤 해에 따라서는 자동차에서 생산의 이윤이 많이 날 때도 있고 금융에서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는 예전에는 산업자본이라는 게 금융자본한테 은행 돈 빌리고 하면 이자 주고 지대 주고 했잖아요. 지금은 산업자본가들이 은행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다 그냥 복합회사, 종합회사가 돼 있잖아요.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GM, 글로벌 GM이 과연 자동차 회사인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금융회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융, 자동차, 종합 또는 복합 회사라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때 통계를 보면 연도에 따라서 글로벌 GM이 금융에서 더 많이 번 해도 있어요.
자동차 잘 안 팔려고 금융에서 투자 잘해가지고 뭐 투기 잘해가지고 벌면 더 많이 벌잖아요. 어, 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투기 자본을 하면 이제 해외 투기 자본만 있겠는데 사실은 아까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denso 먹튀하고 이런 과정 보면은 그거 공모 안 하고 그렇게 벌어지지 않죠. LG 본사 납품한 본사가 중국으로 슬 옮겨요. 그럼 여기서 일본에서 들어온 자회사가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납품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납품한 원청이 중국으로 넘어가. 그럼 애들 따라서 중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튀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일본 본사 가서 왜 먹튀하냐고 하는데 아니 왜 내한테 와서 그러지? 일본. 너네 LG하고 싸워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G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보이지만 뭐 투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국제 그 기업 간의 글로벌 기업 간의 공모에 의해서 그건 뭐 어, 국적이 없는 거죠. 자본은 국적이 없다. 뭐 하기야 노동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적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뭐 투기와 뭐 투자라고 하는 거는 딱 잘라서 구분되기는 어렵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요. 그냥 가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이거는 조금 제국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약탈, 수탈, 이제 이런, 착취 문제와 좀 다르게, 수탈, 약탈의 개념으로, 금융자본이 이제 제국주의 자본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70년대 이후에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막 가상 자본, 어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벙튀기 할 수 있는 자본.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뭐 생산해야 이제 그 가치가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론 이제 빌려주는 거 가지고 이제 펑튀기를 끊임없이 해버리니까 실제 가치보다 자기 지불 능력보다는 수십 배 펑튀기 해서 그걸 이제 뭐 땅으로든 주식으로든 뭐 전부 약탈을 다 이제 차액이든 뭐 다 해나가는 구조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자본주의 위기에서 축적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축적 전략으로 어디 카지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 이렇게 이제 전환돼 왔잖아요. 이제 그게 금방 사라지지도 않겠지만은 그게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나 이런 경우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 뭐 공장 돌아가고 이쪽에는 금융 월가 중심으로 금융 수탈 시스템만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 내에도 이제 그 지배계급 내부에 이제 노선 투쟁들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그 축적 전략의 위기 상황과 연동한 이런 문제 어떤가 그게 이제 미중 간에도 미국이 이제 사실은 전쟁을 하려 해도 이제 공장을 막 마구 돌릴 수 없는 그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그 고부가 가치 문제를 경쟁을 하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산업 공도화 문제가 또 금융 약탈로만 이게 계속 할 수 없는 이 한계도 있지 않나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 축적 전략의 위기가 70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게 이미 카지노 자본주의 포화 상태에 와서 그 부작용도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음. 그거와 관련한 이런 한번 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까도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부분은 이제 노동조선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강의하고 하신 분들 제가 뭐 유튜브로도 보고 있는데 또 그쪽에 실제 좀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금융투기자본 감시운동 수준에서 좀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린 수준에서는 그 문제를 뭐 명쾌하게 제가 해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자본주의는 어차피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1, 2차 세계대전이 그걸 보여줬고
지금 뭐 과연 이것이 3차 대전이냐 중동이나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을 놓고 봤을 때 3차 세계대전이 아직 펼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전조냐 아니면 이 국지전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막 크게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여기서는 세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뭐 굳이 그까지는 제가 뭐 능력도 안 되고 정리를 못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착취 이 부분이 금융에서도 벌어지지만 이제 군사무기 예. 또 이걸 이제 또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재래식 무기를 또 소비해야 신무기를 또 만들어내고 지금 뭐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 이런 것도 지금 나사보다는 그 누구죠? 지금 로켓 쏘 올리는 음, 처음 민간.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에, 를 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항공 우주 산업에다 투자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음, 그 자동차보다는 그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항공우주 산업이지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 에서 이제 내려꽂는 것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핵무기까지 장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위기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에 그런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 사회주의 방식으로 극복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다 은행, 뭐, 보험에까지 다 국유화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오바마 때도. 그러니까, 어, 결국은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서, 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한 거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미국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다 국유해가지고 국가 공적자 투입해가지고 그 다 넘어진 놈들 다 살리는 거. 한국도 우리나라 재벌도 IMF 회원이 150조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다 그냥 세운 거잖아요. 그 지금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AI를 장착하든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계속적으로 반도체 삼성의 SK의 규제 완화, 뭐 세금 면제, 공적 자금 투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반도체 특별법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가 공적 투입해가지고 그 민간 기업을 살린다는 거는 그게 사회주의 방식으로 살리는 것이지. 그 민간 기업은 자기네들이 그럼 알아서 살아나야잖아요. 또 못 살아남으면 경제 기업 간의 경제 저런 놈은 그 당연하게 시장 경제 원리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원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국가가 나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은 재벌들 다 이 그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국가 그 정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국적을 투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에, 공공 경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뭐 국유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은 바로 또 당장 그럼 국가 이 관료들 무능력 관료들 뭐 이런 관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으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데 그 전문 경영인 체제를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노동자, 전문 경영인,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사회 다 이렇게 결합해서 이 공기업의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 KT를 비롯한 통신도 마찬가지고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전면 국유화로 다시 가야 한다. 재국유화 조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군사 무기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예, 제가 답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워낙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네, 글도 하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자신이 네, 없어요, 사실. 그래서 써주셔야 돼, 자꾸. 그래요. 예, 전문가들이 예, 예,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예. 자꾸 써주셔야 돼. 폭로를 좀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사건이나 이런 걸로 뭐 론스타 사건 이런 건 이제 폭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를 딱 그 설명을 좀 해가지고 도움이 되게 하기에는 저는 부족한 강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론스타 투자하면서 투기자본감센터가 먹튀라는 그 시사용어를 만든 단체예요. 예전에 그전에 먹튀라는 게 시사용어로 없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론스타 먹튀, 상차 상하이 먹튀 이제 그렇게 시사 용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요즘은 뭐 정치인이고 뭐고 다 이제 뭐 챙기고 가는 놈을 다 먹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사 용어도 거의 그 투영관센터가 사실은 만든 겁니다. 아. 그 앞으로 그 용어를 쓰는 그러면 줄을 달아가지고 예. 유리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표 등록을 예, 사표 등록, 예. 아니, 뭐, 그까지는 아니어도 로열티는 안 받을 테니까, 투자, 론스타 투쟁에서 이게 그 영화 만들었다, 이거 한마디씩 해주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네. 2시간 가까이 그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투쟁들의 사례들 또 그 국제 자본들의 움직임과 또 한 국가 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저항하고 싸우는 노동